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입니다. 오늘은 브릭톡톡 인터뷰 남스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특별히 남스와 AI를 연관지어서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김대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혹시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뇌와 행동에 관한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회사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그 학생들 중에 그 인공지능 회사를 한 친구가 있는데 거기 또 공동 창업자로도 작업을 해서 저희가 하는 연구와 또한 산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교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93년도부터 대학원 생활을 시작했고 쭉 그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특히 쥐를 가지고 유전자를 편집한다든지 그리고 쥐를 가지고 뇌질환을 연구한다든지 또 쥐의 신경회로를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했고요. 최근에는 그 파킨슨병과 같이 그 난치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뇌가 어떻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지, 실제로 우리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행동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고, 특히 동물의 사냥 행동이죠. 사람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그렇죠. 예, 그게 동물의 사냥 행동과 같은 거거든요. 약간 본능에 가까운 어떤 행동.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게 본능 조절 신경회로를 연구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AI 기술을 도입해서 행동을 AI로 분석하고 또한 거기서 유용한 지식을 뽑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동물 실험을 일일이 다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동물이 놔두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해석이 안 그러네요. 됩니다. 그래서 미로를 만들어서 네. 그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만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쥐를 머리로 고정하고 이렇게 팔만 뻗는 거를 본다든지 그런 식의 연구가 고전적인 동물 연구입니다. 네. 그리고 약물 시험할 때도 동물에게 약물을 주입한 다음에 그 효과를 다양한 분석법을 일일이 쥐를 학습을 시켜서 했어야 됐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쥐가 많이 희생이 돼야 되고 그쵸. 또 쥐에서 뽑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변수를 없애다 보니까 쥐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처음에 적응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단계이군요. 근데 최근에는 AI가 발달되니까 이 AI는 쥐나 동물의 행동을 마치 언어같이 잘 읽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쥐를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약물 줘도 바로 효과를 분별해낼 수가 있고 또 복잡한 행동도 이거 정량화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최소한의 그 쥐의 희생으로 네. 유용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동물 실험 중심으로 신약 개발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서 AI로 전환을 하시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계기는 저희 랩이 되게 재밌는 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은 쥐 실험하는 건 재밌는데 네. 나중에 쥐 행동을 분석할 때 그 모니터에 까만 쥐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를 뭐 적어도 한 마리에 30분씩을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거를 통계 내려고 그러면 적어도 서로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봐야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10마리면은 300분이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게 벌써 뭐 한 10년 전인데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자동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면 쥐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붙이거나 하게 되면 얘가 다 뗍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분석할까 했는데 드디어 그때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두면서 2016년이군요. 예,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2012년에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선포도 되고 예,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제가 하는 연구에 도입하면 학생들이 되게 좀 편해질 수 있겠다. 예, 이런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AI 기반으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의 현 실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구축 중인
AI 기반 생체 모사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일지 먼저 궁금합니다. 예, 핵심적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 인공지능에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LLM이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언어를 학습하는 거고, 언어라는 거는 그 단어의 순서 아닙니까? 배열. 아, 그쵸. 그래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가 쭉 있을 때, 네. 그거를 우리는 보통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그쵸. 예, 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파악하는 일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생물학 데이터라는 게 시간별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세포도 분열을 하고, 맞아요. 살아있던 세포가 죽어가는 과정도 시계열 데이터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발생도 그렇고, 네. 더군다나 행동은 우리 운동, 이 모션의 어떤 시퀀스가 시간별로 변화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생성형 AI가 네. 잘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예요. 아.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은 이 자연이 다 언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거는 자연에 있는 현상을 논문에 글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연의 언어는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고, 양이 많아도 얼마든지 사이즈만 증폭시키면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의 한계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책 읽기를 인공지능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했던 일을 편리하게 대체해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데이터, 거기에 그 언어적인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인간한테 알려주니까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 동물 시험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이건 하나의 새로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AI 기술에서 지금 실제 동물이 행동하는 거를 사람이 보는 거와 모델링으로 해서 AI로 뭔가 예측해서 얻는 것 사이에 간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 동물의 행동을 잘 모사하거나 잘 트래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평가하는 거대로 그대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시키면 평가를 잘할 수 있고요. 그거를 넘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규칙성을 뽑아내는 일도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정상쥐와 치매쥐를 갖다 주면 그냥 눈으로 보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인공지능은 그걸 5분 안에 얘는 치매쥐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쥐를 많이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그 두 그룹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예,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알려주고, 예,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대화형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와, 진짜 지금 들었을 때는 이미 동물 실험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 기술력으로는 이미 능가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근데 이제 대체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동물 윤리법인데요. 그 3R이라는 게 있어요. 3R이라고요? 예, 세 가지 R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동물 실험하는 사람들이 서로 윤리적으로 약속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reduce.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할 때 들 수 있으면 동물 숫자를 최소한으로 해라. 그리고 refinement. 기왕에 사용하는 동물들에서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충분히 뽑아내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refinement고, 그 다음에 replace.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한 이제 대체법인데, 들 수 있으면 동물 실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그걸 사용해라. 뭐 세포 실험이나 원래는 뭐 오가노너치, 오가노이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생각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얘가 실제 동물이 아니더라도 그런 버추얼한 그 가상의 세포에서 실험할 수도 있고, 가상의 동물에서도 실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먼 목표고, 가깝게는 요즘은 그 iPS 기술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조직을 꺼내서 암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뇌도 만들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니라 그 환자의 조직으로부터 유래된 실험법, 그런 거를 개발하는 오가노이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했고, 최근에 미국 어떤 회사에서 순전히 동물 시험을 하지 않고 네. 사람 환자에서 뽑은 세포를 암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약물을 테스트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미국 FDA에서 이제 앞으로는 동물 시험이 없을지라도 그 합리적인 대체 시험법을 제시를 하면은 받아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더더욱 이런 AI로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한계점도 있을까요?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동물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동물의 데이터들이 있어야 그러네요. 대체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시간 내지는 많은 동물의 희생이 조금은 필요하다. 그걸 일부러 희생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게 개발 단계에서는 병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인공지능이 예측한 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알파폴드 같은 그런 프로테인 네. 구조 예측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인공지능으로 어떤 약물을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걸 믿고 사람한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물을 독성을 테스트하려면 또 동물 시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들어낸 많은 그런 그 후보 약물들을 동물에서 테스트해서 그 효과 결과가 이 인공지능이 예측한 거랑 얼마나 맞느냐. 그거를 또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물 실험이 점차 줄겠죠,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대체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대체된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시험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더 정교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AI를 잘 학습을 시킬 수 있고 AI가 동물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동물 시험의 중요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동물 실험도 더 정교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옛날엔 동물 실험만 신경 써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데이터를 염두에 두면서 동물 그렇죠.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버피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매지와 정상쥐로만 구별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그룹이 살아왔을 때 그 다른 게 뭐 치매 유전자만 다르겠습니까? 생활 패턴도 다르고 네. 부모도 다르고 하니까 네. 습관도 다르고 할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 치매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차이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얘는 다양한 피처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울림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뭐 남녀의 차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이 분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이가 있을 맞아요. 근데 얘가 그 차이를 어떤 차이로 이 두 사람이 다르다고 인식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영역. 그렇죠. 예,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제자는 열심히 가르치면 얘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네. 철학도 바뀌고 그게 왜냐하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래서 생각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신경회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척만 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이나 실험이라는 거는 그 실험의 목적이라든지 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거기에 철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신경망 구조를 활용을 하고 학습된 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앞으로 예를 들면은 그 뭐 캔서 모델이라든지 뇌질환 모델을 만들 때 되게 특화되게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학습을 시킬 데이터는 부족하고 또 AI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많은 여정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를 도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남스, 동물 실험 대체 관점에서의 갖는 의의는 결과적으로 이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대체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한 아바타라는 동물 행동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비디오를 보면 동물의 그 하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지만 이 아바타에서는 이 밑에서도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둘러가면서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행동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쥐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게 환자한테도 적용이 됐을 때 환자가 이 약물을 먹고 이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동물 실험을 제가 효과가 있다는 거를 내가 시험하면 안 믿어주고 다른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 객관적으로 제3자가 실험을 해주는 겁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결과를 봤죠. 네. 근데 그 결과를 거꾸로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왜냐면 거기서 사람이 눈으로 판단한 거고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라든지 오차를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돈이 적게 들죠. 그쵸. 예, 데이터 해석이나 이런 측면에서. 근데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아바타라는 행동 분석 모델에서는 사실 행동 분석이 주키라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쪽으로 좀 더 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생물학 전반에 다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비전 AI 부분은 이제 세포 단계, 조직 단계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은 우리가 생물학에서 했던 시계열 데이터 그거 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미 개발된 뭐 알파폴드나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이 그 단백질 구조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약물의 구조도 작용기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그 효과도 예측할 수가 있고 그 효과도 세포 단계, 조직 단계, 개체 단계, 독성 예, 그거를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같은 차원에서 세포는 세포끼리 뭐 비교하고 그쵸, 조직은 맞아요. 조직끼리 비교하고 네. 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관에서 한 시험과 그 환자의 임상 결과와 그리고 또 약물의 그런 효과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차원의 데이터들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과 비용, 그다음에 경제적인, 산업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거는 장밋빛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장애물이 뭐겠어요? 1차적으로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라는 게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쌓여온 게 아니라 되게 단순화된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하나의 변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얘가 다차원 프로세싱을 하지 동물 실험한 결과가 있는데 다차원 변수 데이터는 없고 얘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 바이너리 결과만 있으면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동물 실험이나 바이오 데이터들을 앞으로는 고려하면서 그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인공지능이 커야 됩니다. 그 인공지능 칩도 굉장히 많이 커져야 되고 지금 충분히 커졌는데도 막 몇 조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더 커져야 됩니다. 인공지능만 발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좋으면 지금보다 훨씬 성능이 낮은 인공지능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세츄레이션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마치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대강 뭐 데이터 주면은 인공지능의 성능만 올라가면 얘가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공급하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거는 되게 전문적인 일이 될 거예요. 신약 개발 측면에서 뭐 FDA, EMA, 식약처 같은 규제 기관에서 AI도 인정해줄게라고 바라보시는지 그에 대한 전망이 좀.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그 식약처나 그런 규제 기관에서의 규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소통, 그다음에 그 세계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나 트렌드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규제는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합니다. 그 모든 기술 발전은 규제가 있을 때 그걸 뛰어넘으려고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거죠. 규제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규제 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기술에 싹을 자르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제를 하고 국민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호를 하면서도 과학적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쥐에서 원숭이, 그럼 그 다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 대상으로도 뭐 인실리코 임상시험
아니면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런 쪽으로도 이 AI 모델이 확장이 가능성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인간 모델이 가장 문제점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한 종류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의 다양성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하기 어려운 그런 네. 문제,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저는 그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체 오가노이드는 네. 개인의 특성도 반영하면서 네. 그 오가노이드 갖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오가노이드가 굉장히 대체로 많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오가노이드를 지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오가노이드가 실제 장기를 반영하느냐, 이런 연구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한이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전히 또 그래서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동물 개체하고 오가노이드하고 같이 만들어서 네. 똑같은 독성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온 독성이 실제로 이 개체 수준의 독성을 반영하는가 실험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동물 시험 대체법이 동물 실험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교하게 동물 실험을 해서 그 대체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거에 좀 더 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진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향후에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혹은 교수님께서 연구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신 비전 혹은 교수님 본인이 대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연구를 한지 카이스트에서만 한 21년이 넘었고요. 전체를 보면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는 그런 연구 성과들이 실질적으로 그 뇌질환 환자라든지 또 희귀질환 환자라든지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로드맵은 뭐 내년이나 후년에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대중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는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은, 네. 비전이라고 하면, 네. 그 이룰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사회가 고도화돼서 내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내가 어떤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바로 실행을 하고,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내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 뇌는 알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실현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많은 길이 열린다. 예, 그리고 저도 경험한 거고, 많은 저희 방의 학생들도 경험을 한 거고, 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프리 톡톡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김태수 교수님 그리고 저 과학 커뮤니케이터 물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